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앉으시죠. 어쩜 이렇게 얼굴에 막 미소가, 네, 역시 다르시네요. 그나저나 오늘은 부산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부산이니만큼 부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먼저 우리 정경진 전 부시장님께서는 33년 동안 새로운 방식으로 입장을 하셨어요. 9개월입니다. 예? 33년 9개월입니다. 33년 9개월.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저 뒤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새로운 방식, 부산의 방식이구나.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네. 고향이 그러면 부산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산의 자랑 뭐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제일 좀 난감한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보면 외국 손님들도 이 부산을 설명하라 그러면 워낙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우리 부산의 위상에 대해서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은 1960년대, 70년대에는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흔히 있는 부산의 대기업들의 출범이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락키화, 금성사, 제일제당, 대우실업 이런 기업들이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 합판, 또 신발, 섬유 이런 산업들이 워낙 활성화가 돼가지고 전국의 수출 비중이 한 25%까지 부산이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네.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 예. 듣죠. 네. 네, 그럼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부산의 돼지국밥도 맛있고 바다가 참 예쁜 곳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 부시장님 다우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님도 부산이 고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좋아해요? 고향이 부산이라는데. 저는 대신동에서 태어났고 구덕초등학교, 대신중학교, 해강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진학을 하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모님, 동생, 친척들 다 부산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랑은 지금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근데 지금 이제 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는 부산이 명실상부한 제2도시였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고 활력이 넘치고 이런 도시였는데. 정책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부산에 관한 추억, 경험 이런 것들 참 많으시잖아요. 예, 저는 평생 부산 사람이었고 지금도 부산 사람인데요. 부산 가장 달라진 게 부산 야도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도시. 그런데 원래는 야성이 강한 도시였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달라졌고요. 요즘은 정권 교체 해보려고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부산에 오는 것도 특별한 일처럼 돼버렸는데 제 마음은 항상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저 문재인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야성이 강한 도시 야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마치는 날 하루도 더 잊지 않고 퇴임하는 바로 그날 2008년 2월 25일 부산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고 난 이후에 제가 꼽아 보니까 부산 출신 장관급 인사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공직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온 사람이 꼽아 보니까 저하고 오거돈 해수부 장관 하신 분, 지난번 부산시장 선거 나가셨죠?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고위공직을 이렇게 마치면 이렇게 그 좋은 경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좋을 텐데 다들 서울에 기회가 더 많으니까 그냥 서울에 이제 눌러 앉으시는 거죠. 저는 정치 끝나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유, 대표님이 사랑하시죠 했더니 왜 눈을 못 마주쳐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경진 교수님께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 지역민으로서 느끼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예, 제가 오늘 나오면은 꼭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균형 발전 이야기인데요. 우리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면은 최적 배분이라고 해 자원의 최적적인 활용 이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 우리 국토는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이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좀 상당히 쏙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좀 서울에 계시니까 저도 서울에서 공무원 근무도 해봤습니다만은 한참 그 해난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지방이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큰 이유가 이 인구가 수도권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 좀 정치적인 이 의미가 좀 작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앞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잠재력이 엄청나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우리가 북극 항로라든지 아니면은 환동해권의 중심 도시로서 또 800만 어떤 동남권의 중심 도시로서 아주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좀 우리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최고 결정권자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왜 계속 절 보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해 드릴까요? 1985년 무렵 지금부터 23년 이때 부산 인구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39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00만 부산 시민 그랬거든요. 작년에 350만 선이 무너져서 340만 대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동안 이 대한민국 정치를 주로 영남 정권이 쭉 해왔지 않습니까? 대부분 TK 정권이었고 또 우리 PK 정권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만 갈수록 비대해지고 지방은 다 어려운 실정인데 지방 가운데서도 어디가 가장 어려운가 하면 우리 부산, 대구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청년 실업률 가장 높은 곳 부산하고 대구가 늘 꼴찌를 다툽니다. 고용률 가장 낮은 도시 부산, GRDP라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가장 낮은 곳이 대구.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곳이 우리 부산. 그래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또 우리 부산이에요. 그래서 좋은 지표는 대체로 꼴찌고 나쁜 지표는 대체로 1등이고 이런 이제 곳이 부산이 됐죠. 근래에는 우리 또 조선 해운 산업이 무너져서 부산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TK 정권, PK 정권, 우리 지역 출신 정권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지지하고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그게 지역민들의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TK 정권, PK 정권,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제대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제대로 할 수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하면서 부산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을 폐기하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경진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 지도자의 의지, 국정 철학, 그리고 그 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이것이 우리 부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윤성호 교수님은 오늘 오신 건가요? 네, 오늘 막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이제 스포츠 이론을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주무다 보니까 좀 스포츠를 통해서 한번 이 부산을 와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득 떠올린 게 이명박 정부가 그 핵심 실적으로 꼽는 그 4대강 주변에 그 사이클 자전거 길을 이용해서 올까? 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하루 안에 주파는 거예요. 하루 안에. 근데 보면 여기 저분이시네 저. 근데 저 4대 강변 따라오다 보면요 또 녹차 라떼가 또 무한 리필 제공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핵심 과제라고 주장을 하길래 이렇게 좀 와보려고 그랬는데 암만 해도 시간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제 처랑 같이 오느라고 제가 그냥 차를 타고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스포츠 시설이라는 게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에 잘 고르게 분포되어서 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과연 저런 그 사이클길 사실은 아스팔트하고 뭐 참 땡볕 이게 연상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바른 정책인가 아니면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이 길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또 전공자로서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표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가보시긴 했는지 아니면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자전거 길이라는 표현도 좀 낭만적인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맞지 않는 표현이고 국가가 일부러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고 포장하고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라고 표현에 맞다 생각하고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자전거를 못 타서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뿐만 아니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북한강, 남한강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한 4천억 정도 국가 예산과 지방비를 투입을 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지적을 받고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여기 4대강 따라 조성된 이 자전거 도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역은 활용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구역은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만한 환경도 되지 못하고 그늘도 없는 길이고 그러니 지자체마다 유지 보수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들이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요즘은 거의 이제 방치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길들이 다시 황폐해진 그런 이제 실정이고요. 말씀이 나오시니 말인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4대강 사업에 국가 예산으로 무려 22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수자원 공사까지 합치면 32조 원 정도를 투입했는데 22조, 32조 이게 얼마쯤 되는 돈인가 하면요. 22조 같으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또 32조 같으면 연봉 3,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5년간 해마다 20만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었죠.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헬조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 텐데 그 많은 돈을 강바닥에 쏟아부은 거죠. 대표님 그때 그게 사실 환경단체의 그런 많은 반발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했던 말이 뭐냐면 3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40조 원의 기대 효과,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아닌 거로 이미 판명이 났는데, 근데 좀 여지를 남겨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재미있게 봤어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 이것에 대한 이 업적에 대한 평가는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나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자료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보면은 사실은 이런 자전거 길이 뭐 몇 시간에 몇 구간을 통과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강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이 별한간 기억이 납니다. 100km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길거리에 있는 코스모스는 점들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길도 시설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먼저고 자연이 먼저 이런 스포츠 시설이 돼야 결국은 후대들에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넘겨줄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은 아까 22조, 32조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 보혜 유지 보수 그리고 또 지금 녹조 라떼가 된 이 낙동강물 수질 개선 하는데 해마다 수천억 비용이 들고 있어요. 이번에 수자원공사가 또 발표했죠. 그 마찬 필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바닷물을 강물을 정화시키겠다 하는데 그 예산만 또다시 2, 3조 원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또 간헐적으로 수문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수질 유지가 불가능해서 지금은 이제 상시 개방을 결정한 상태거든요. 우리가 정권 교체하면 이 4대강보 계속 유지할 필요 있는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어떤 정치 세력 또 4대강 사업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오히려 수질을 살리고 또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라면서 부안해동했던 그 많은 전문가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승호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명박 정권 시절에 분노하는 일들이 4대강 사업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박근혜 정권 때는 네 벌써 한숨이 나오시죠. 이어 참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면 그게 이제 문화계까지도 침투해서 심지어는 블랙리스트를 관해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까지도 밝혀졌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권마다 보면 스포츠하고 문화에 탐을 내는 것 같아요. 일단 권력을 잡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장악을 할까?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궁금합니다. 이 스포츠 분야와 문화예술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 정서적으로 다가가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가장 큰 거죠. 말하자면 이제 홍보 효과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 같으면 뭐 김연아 선수 또는 뭐 박태환 선수, 뭐 손현재 선수, 뭐 이런 분들이 그 국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죠. 또 우리 문화 예술을 보면 우리가 위안부 합의 뭐 규탄하지만 정치인들이 목청 높이 규탄하는 것보다 소녀상 하나,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해 주는 게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 세월호 참사 마찬가지죠. 우리가 규탄하지만 또 그것을 이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노래를 만든다든지 또는 추모 문집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또 문화예술 활동, 이게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를 정권의 목적에 좀 따르도록 그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번에 드러났던 우리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뭐 저는 정말 미안한 게 그 중에 무려 7천 명이 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체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문화예술계 못지않은 그런 블랙리스트가 그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정말 문화예술, 그다음 저 체육 분야는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 중에 소녀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호 교수님,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역시 부산이라고 하면 요새는 굉장히 화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소녀상 아닙니까? 네, 저는 서울에 있는 소녀상, 거기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에게는 몇 번이나 가서 거기 학생들하고도 같이 가서 거기서 강의도 몇 번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 오는 도중에서 부산 정용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들러서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돌아갈 때 좀 들러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박근혜 정부가 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 그것을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일본하고의 외교는 그런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일 외교에 대해서 또 어떻게 기조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위안부 합의는 우리 호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위안부 합의는요, 뭐 한마디로 당사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위교원을 거의 듣지 않고 나라 대 나라만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납득하지 않았던 그런 합의는 원천적으로 재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거기에 더 한다면 지금 양국 간의 합의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외교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밝힌 내용이 전부인데, 그 내용에 의하면 이 소녀상 문제는 정부가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산의 우리 소녀상 민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민간이 설치를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 소환하고 부산 총영사를
또 본국 소환하고 지금 5달이 되도록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국 간의 통화 스와프 그 관계를 중단하고, 그래서 역사상 유례없는 초강도의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일본이 손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마치 우리가 10억 엔이라는 돈을 받고 사기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부가 밝힌 것 이상의 어떤 이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정권 교체하면 그 한일 위안부 합의가 그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던 경위, 그리고 정확한 어떤 합의 내용, 또 그에 대한 책임, 이런 걸 제대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어떤 법적 책임,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사죄, 이것이 담기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올바른 합의가 되도록 다시 일본과 협상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한일 간의 외교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일 간의 일체의 다른 협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우리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관한 협의는 별도로 노력하고, 또 한일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은 또 별도로 해 나가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무튼 그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곳은 전혀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전산적인 외교가 아닌 것이고요. 사실상 박근혜 정권은 그런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3년 정도는 대일 외교가 완전히 자승자박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전문성을 더 키워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서 다른 것도 모두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정확하게 한국의 국익에 맞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런 외교를, 전산적인 외교를 복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목소리를 또 들어야 되는데 참 심장이 떨리네요. 네, 교수님. 지금 저 세 분 게스트는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저의 관점으로 보면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문재인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약간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행정부 수장이신데 행정부 수장으로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여러 가지 사회 대개혁은 법으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즉 정당과 입법부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법 하나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란 게 있어가지고 웬만한 법률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에 자유당 간사가 누구신가 하면 김진태 의원이십니다. 김진태 의원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1위는 우병우, 2위는 조윤선, 3위는 김진태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에서 자유당 간사로 버티면서 합의를 안 해주시면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지금 야당이 국회의원석이 매우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하나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나오나 하면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안희정 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 자유당과 대연정을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부 수장으로서 자신의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그것은 법을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때 그럼 이런 악조건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여쭈고 싶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지금. 이 정권 교체하고 나면 여소야대가 될 텐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제라고 하는 그 걱정 속에 뭐 협치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연정을 해야 된다 또 그 가운데는 또 뭐 대연정까지도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선 그에 대해서 우리 조 교수님 한번 또 소개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공 넘기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언론 논쟁을 막 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선생이다 보니까 통상 대연정, 대자가 들어간 연정은 그 야당과 여당, 즉 지금 현재 보면 더민주, 그다음에 국민의당, 정의당 플러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같이 내각을 구성한다는 거죠. 아주 통합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과도 바른정당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별도로 그와 그 문제와 관계없이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각을 공동으로 형성해서 공동정부를 거기까지 만든다고 하게 되면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공동정부가 이루어질 목표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전 딱 하나가 의문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합의해 줄 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특검 연장 당연히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는 개혁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개혁 정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촛불 민심이 제일 중요한 게 현재의 국면을 끌고 온 게 누굴까? 물론 정치인의 역할이 큽니다만은 근본적 힘은 촛불 민심에 있다고 보고 이 국면을 끌어온 촛불 민심의 마음을 담는 사람들끼리 그 마음을 받아 안는 정당끼리 공동을 해야죠. 그렇지 않은 정당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악마와도 대화를 해야 되고 뭐 가장 나쁜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죠. 김진태 의원과도 대화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와 이 공동으로 나라를 운영한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해야 되고 또 통합의 정치도 해야 되고 뭐 그것을 위해서는 연정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목표는 우리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연정 때문에 적폐청산을 절반만 하기로 한다든지 연정 때문에 개혁도 절반만 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타협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원래 대연정이라는 것도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대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출발은 소연정이죠. 독일의 삼민당 같은 경우는 녹색당 또는 김민당 같은 경우는 기사당 이런 정당과 소연정으로 과반수가 가능하면 소연정을 하는 것이고 이 소연정이만 가지고는 과반수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부득이 대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야 3당만 이렇게 함께 해도 과반수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적폐청산을 위해서 야 3당 간의 소연정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하는 대연정은 그것은 적폐청산이든 개혁이든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협조까지 받아야만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저는 그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 우리 국민들 지금 우리 촛불을 들고 있듯이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도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네. 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선거가 17년만 있는 게 아니라 18년에 지방선거 있고 20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박근혜 최순실 일당을 비호하는 정치 세력은 이 17년 외에 18년, 20년에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총선이 아직 지금 우리가 총선을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이 이제 병목을 쥐고 계신데 이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18년, 2000년까지 선거를 꼬박꼬박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문제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반칙, 상식과 몰상식의 세력인데 박근혜 최순실 일당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이 진보건 보수건 관계없이 그 옹호한 세력이 여의도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이렇게 뜨거운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짧게 질문해 주시고 또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교수님, 예, 먼저 질문해 주시죠. 아니, 뭐 좋죠? 예. 제가 초반에 마이크를 안 잡다 보니까 뒤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뭐냐면 이제 대통령 이제 후보로 나가시고 그 행정부의 수장이 되시게 되면 5년제 대통령이 되십니다. 그런데 5년제 대통령은 실제 임기 후반이 되게 되면 힘이 떨어집니다. 뭐 아무리 잘하셔도 차기 주자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의 개혁은 초기 2년 반 사이에 끝을 봐야 됩니다. 지금 17년, 18년 정도밖에 없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집권을 딱 이번에 하신다고 우리가 상정을 해보면 1년 사이에 뭘 하실 거냐, 가장 중점 두고 싶은 게 뭐냐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에 쌓인 적폐가 문재인 정부 5년으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정년퇴임이 65세인데 제가 정년퇴임 할 때까지 적폐 청산도 하고 사회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5년 이상. 그 방안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과거에 우리가 민주정부 10년을 해봤는데 10년만으로 우리 세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바뀐 것 같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금방 과거로 되돌아갔죠.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아니라 정말 15년, 20년, 30년 계속돼야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이런 모습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당에 좋은 후보군들이 많잖아요. 지금 경쟁하는 후보들도 좋은 분들이고, 또 지금 그동안 뭐 불출마 선언을 한 우리 박은순 시장이나 또 김부겸 의원이나 다들 차세대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또 호남에도 출마 선언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단체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과 저는 함께 정권 교체내고 또 함께 정권을 운영하는 그런 공동정부처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분들 다 국정 경험 이렇게 가지게 해서 또 그분들이 다음 정권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첫 차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정말 참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조기 대선이 되고 나면 금년도 국정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해둔 예산,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세워둔 사업계획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약했던 일자리 우선 아주 시급한 그 시작을 위해서 당선되자마자 조기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적폐들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들이 있죠.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만 적폐가 이제 청산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장 큰 근본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들의 적폐이지 않습니까?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일. 그다음 두 번째가 재벌 체제 때문에 또 많은 적폐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 재벌을 개혁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저는 첫 해부터 강력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승우 교수님.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참 큰 틀에서 거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어찌 보면은 지엽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모든 것이 우리 개개인의 건강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열심히 상쾌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보면은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체육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밑바닥에서부터 생활체육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어떤 민간 주도의 체육을 굉장히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뭔가 배려할 수 있는 어떤 맞습니다. 정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정책은 엘리트 체육 위주였거든요. 하자면 우리 훈련촌, 태능 선수촌 이런 거 만들어서 대표 선수들이 1년 내내 합숙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D-300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바둑이 우리 아시안 게임 종목으로 채택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프로 그 바둑 기사들조차도 그 선수촌에 입촌해서 합숙 훈련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이 정유라 그 문제인데, 물론 정경유착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부정부패죠. 그런데 그 배경 속에는 금메달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 그게 백수십억이에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마장 경기, 그 금메달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면 국가 권력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삼성이라는 그 세계 최일류 기업이 그게 백수십억 맞아면 밑돈을 대고 그런 거죠. 이제는 금메달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의 생활체육이 훨씬 중요한 거고요. 지금 학생들도 세계에서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이 가장 적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부 수능 시험 공부만 하니까 체육 시간이 편성돼 있어도 체육 시간에 체육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요, 체육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학교가 오히려 학업 성적이 더 높다라는 그런 식의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학생들도 운동을 하는, 그리고 운동 선수도 공부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운동 선수들도 방과 후에 운동을 하고 수업은 다 받고,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도 방과 후에는 적어도 한 사람당 한 종목씩은
종사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런 식의 스포츠 활동이 대학 진학할 때 그것이 또 하나의 반영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이 체육 교육, 그다음에 또 생활 체육 이런 부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 체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요즘 보면요, 학교 운동장이 선생님들하고 방문객들의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운동장이라는 거는 21세기 요즘 같은 산업화 시대에는 사실상 그린벨트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좀 배려를 많이 좀 정책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뿐만 아니고, 운동장만 가지고는 이제 우천시에는 체육 활동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수영 정도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 구조를 위해서도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에마다 적어도 어떤 복합 체육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은 일과 시간 중에 수영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수영장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 수익으로 그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도 방금 그런 정책만큼은 아주 조금 신속하게 도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경준 부시장님. 예, 우리 부산 경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또 우리 해운산업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 여파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적선사 제1위이고 또 세계 7위인 그 한진해운이 그 파산되는 이 과정에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그 해양과 이 관련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 부산 아까 저기 보니까 우리 박인호 우리 그 부산항 살리기 회장님도 오시고 김일호 회장님도 오시는데, 시민단체가 그렇게 그거를 말리고 또 시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뭐 각 당의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 요청할 자료를 이렇게 만든다고 언론에 났었는데, 거기 보면은 부산을 해양 특별시로 하는 그런 어떤 법률을 만드는 걸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표님께서는 해양도시에서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뭐 기대가 큰데, 여기에 대해서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부산의 그 비전은, 이 부산의 이제 지리적인 이점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 거죠. 부산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그런 같은 도시입니다. 이제 이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하는데, 하나는 우리 지도를 지금같이 있는 그대로 보면 보이는 비전이고요. 하나는 우리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보이는 비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지도 이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도만 보는 것은 우리 사고를 굉장히 경직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를 보면 서울만 보이잖아요. 지방은 보이지 않죠. 부산은 저 아래에 있으니까 더더욱 보이지 않고, 부산 밑에 있는 바다는 더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지도와 이것을 정반대로 돌려놓고 보면 이제는 지방이 보입니다. 부산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 앞으로, 대한민국 앞으로 광대한 해양, 그리고 그 해양 건너 일본이나 다른 대륙들 다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관공서나 공공 부분에는 두 가지 지도를 함께 비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보이는 비전이 대한민국은 해양으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해양 강국이 되는 것이다. 그 비전 속에서 부산의 또 비전은 부산이 해양 수도가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해양 수도라는 것은 꼭 특별법이 필요한지 여부는 저는 또 판단해 봐야겠는데요.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해양에 관한 해운, 항만, 수산, 해양 스포츠, 해양 관광 또는 뭐 해양 문화, 해양 비즈니스 이런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해양 수도거든요. 이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 서병수 시장이 주장하고 있지만 서병수 시장에게 지재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던 거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서울 집중의 일극 체제였는데 이것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다극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은 경제와 문화 수도로 남고 충청권은 행정 수도, 그 다음에 광주의 문화 수도, 그리고 부산은 해양 수도 이렇게 해서 다 추진을 했죠. 행정 수도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때문에 행정 수도로 가지는 못했지만 세종특별시를 행정 중심 도시로 만들었고요. 또 광주도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을 통해서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시설을 만들어냈거든요. 앞으로 콘텐츠만 제대로 채워 넣으면 거기가 문화 수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해양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 신항을 확충하고 또 북항 재개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 북항 재개발 이 지역만 제대로 활용해도 거기에 해양 비즈니스의 중심 센터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다음 정부가 해야 될 또 제가 꿈꾸는 첫 번째 우리 부산의 미래 비전이고요. 두 번째 비전은 뭔가 하면 지도를 바로 놓고 보는 건데 우리 부산은 철도 종점, 고속도로의 종점, 신항만이라는 세계 굴지의 항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신공항 지금 건설되고 있고 육해공의 그 물류 거점을 다 확보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철도, 고속도로가 휴전선에 가로막혀서 대륙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으면 외국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섬 같은 나라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남북 관계를 풀어서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를 만나고 북한을 건너서 넘어서 그리고 그것이 가면 유럽으로 런던까지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목포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또 그것이 중국의 1대1로 하고 만나면 중국 철도를 거쳐서 마찬가지로 유럽까지 갈 수 있고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물류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양을 통해서 수송되던 많은 해외의 물량들이 전부 부산항으로 다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해양 물류를 모아서 대륙으로 보내는 물류 거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대륙의 물류들도 다 부산까지 와서 일본이든 호주든 다른 대륙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식의 물류 거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부산을 동북아의 물류 거점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부산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정부의
어떤 역량으로서는 부족해요. 서병수 시장이 아무리 해양 수도를 이야기하고 특별법을 이야기해도 부산의 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중앙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중앙 정부와 부산 지방 정부와의 호흡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정권 교체 이후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정권도 우리가 바꿔주셔야 합니다. 네, 역시나 이 각계 분야에 적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역시나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네 분 게스트 선생님들 그리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